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인당과 토론합시다. 이 경제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에 임해주시는 정말 우리 이 시대의 대표적인 날카로운 분석력과 진짜 현명한 경제학적 어떤 식견을 갖고 계신 홍익희 교수님을 좀 초대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예. 인사 한 말씀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는 사실 32년간 무역진흥기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코트라에서 32년간 근무하면서 해외 7개국에서 18년을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 정년퇴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대학에 몸담고 또 마지막으로는 세종대학에서 전교수로 퇴직하고 3년간 더 대우교수 생활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인생 산막을 이렇게 자유로운 글쓰기와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교수님 이게 글을 한 번씩 이렇게 뵈면 글이 이렇게 막 생동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고맙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뭐 사물을 볼 때 죽어 있는 인형도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살아서 막 꿈틀거리는 그 물고기도 있단 말이죠. 예. 같은 글도 살아 숨쉬는 글들이 있는데 예. 굉장히 그 생동감이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런 그 훌륭한 글쓰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그렇게 보셨다면은 제가 이제 현직에 있었던 어떤 경험, 네. 30여 년간 이제 수출 전선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어들이나 뭐 에이전트하고 접촉하는 과정, 그 다음에 어떤 통계를 하나 보더라도 숫자가 주는 어떤 느낌이지 그게 이제 책으로만 봤던 사람하고는 아마 그런 데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시군요. 그렇게 또 겸손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많이 배우고요. 좀 전에도 제가 점심시간에 우리 교수님과 이제 겸상을 하면서 예. 뭐 여러 가지 제가 의견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잘 알고 지내고 존경하는 한 노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과 기록이라는 단어를 저한테 던져주셨어요. 예. 근데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IMF 외환위기 시대 때의 어떤 경제 현상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도 있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제가 직접 기억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해석인 거죠. 기록을 보고 해석. 근데 교수님 같은 분은 그 시대를 직접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기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억에 의한 것이다. 그런 어떤 메시지들은 정말 많은 분들께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교수님 어떠십니까? 예. 네. 그 IMF 기업 얘기가 나와서인데 제가 당시 파나마 무역관장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송금이 딱 끊긴 거예요. 네. 현지 무역관장이 알아서 살아라. 그래서 현지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융통해서 이제 산 적도 있고 그러면서 야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IMF를 맞았나. 그리고 그 원인이 왜 그런지 그런 데 대한 어떤 호기심, 탐구욕 같은 게 생기고. 그런 경우는 사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러한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과연 이게 왜 생겼고 어떠한 전개 과정을 거쳤는지. 근데 당신은 아무리 찾아봐도 이제 그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쓴 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미력 하나만 혼자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구나라는 어떤 그 흐름을 좀 잡을 수 있었고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그 수년간의 현 수출 전선에서 또 학계에서 경험하셨던 것들 정말 많이 녹여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지금 23년 하반기 24년 경제가 너무 녹록치 않다, 어렵다 이렇게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홍익희의 신유대인 이야기 아마 우리 교수님 하면 유대인 이야기로 가장 유명하신데 이 신유대인 이야기라는 이 책에서도 여러 어려운 국면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런 어려운 국면에서도 어떻게 부와 권력을 갖게 됐는지를 좀 저술해 놓은 책인데 이 책도 좀 참조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경기에 대해서 좀 진단해 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 9월 FOMC 회의를 좀 보면서요. 야, 적어도 FOMC 위원들이 마치 짠 듯이 미국 경제가 거의 뭐 침체 없다. 1%대를 전망했다가 2%대로 전망치를 수정 조정하면서 발표하는 모습 보면서 미국 경제가 정말 노랜딩이냐 아니면 뭐 골디락스 부근에 도달한 거냐 뭐 아니면 그냥 정말 연착륙인 거냐 우리가 이제 미국 경기를 좀 판단하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흐름을 봐야 되는데 교수님 혹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 노랜딩이나 골디락스에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그러세요? 예,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요소들은 있습니다. 네. 우선 몇 가지 요소가 있냐면 일단 고용이 좋아요. 실업률이 4% 이하에서 형성된다는 건 사실 거의 완전 고용을 의미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성장 전망치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애틀란타 연운의 그 GDP 나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5%, 예. 어제 보니까 4.9% 이렇게 붙어 있던데 네. 선진국에서 3%가 넘고 5%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전망치를 보면 이거 완전히 살아났구나. 살아나도 보통 살아난 게 아니고 정말 활력 있게 움직이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노랜딩이나 골드락스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주식 시장이나 미국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네. 지금 모기지 금리가 7.3% 선에 치솟았는데 네. 그러면 사실은 주택 경기는 죽는 게 맞는 죽어야죠. 거고요. 예. 그런데 7월 달 보니까 신고점을 돌파해서 네. 주택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전문가들이 아니래도 일반인이 보더라도 네. 미국은 경기 침체 안 올 수 있겠구나. 네. 이러다가 노랜딩으로 착륙하지 않고 다시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좀 혼돈스럽겠지만 그런 거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 여러 지표나 지수들이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어떤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선 어떤 지표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주요 지표들, 고용 지표라든가 주택 경기라든가 또 성장률 전망치 이런 걸 보면 뭐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것들을 보면 또 사실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어떤 거를 우선 세간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사실은 금리차 역전이 일어나고 나서 대부분 경기 침체가 수반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이게 깊고 길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리세션이 오면 다른 어느 때보다 깊고 길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 또 하나 얘기하는 거는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 초과저축의 소진입니다. 네. 초과저축의 소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가 네. 미국의 연방저축가 지출한 재정 지출액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면 일반적인 경비에 비해서 미국이 재정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개인한테 직접 쏴준 금액이 일반 경비의 2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를 들어서 팬데믹 들이닥치고 나서 미국의 재정 부양책으로 거의 9조 달러 가까운 돈을 풀었는데 이때 일반 재정으로 3조 달러가 풀리고 나머지 6조 달러가 개인들한테 직접 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이나 뭐 실업급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위기가 터지면 그게 이제 닷컴 버블 붕괴라거나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거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주택관계 문제로 즉 자산시장의 문제로 터진 거거든요. 이때는 사실은 돈을 풀어서 이거를 덮을 수 있었어요. 근데 팬데믹 사태는 이건 자산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전염병 창궐이라는 어떠한 천재지변, 재해로 인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때는 국민들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 그들을 지탱해 주지 않으면 붕괴되기 때문에 그들한테 직접
기본소득과 실업급여 같은 걸 쏴줘서 붕괴를 막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 엄청난 돈이 풀리면서 그때 서민들의 저축률이 거의 한 30% 가까이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그때 많은 돈을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초과저축이라고 부르는데 초과저축 금액이 한 2조 1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네. 해요. 그리고 그 후에 예. 이거를 소진을 해서 지금 거의 2조 달러 가까이 소진을 하고 나머지 한 1,000억 정도 있을 거라고 시장에서 보면서 이마저도 소진이 되면은 소비가 급락하는 에어포켓 극강화가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에어포켓은 뭐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비행기가 갑자기 팍 떨어집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경기가 급락할 수 있다라고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과저축이 소진되면은 소비가 급감을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소비가 GDP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급감을 하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흔들리겠구나라는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상승하는 유가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고 이거는 경제적인 요인 플러스 국제정치적인 요인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상당 기간 존속하면서 시중금리를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재상승시키면서 기준금리의 인상이나 시중금리의 상승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불러올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 상황은 골디락스나 노랜딩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어려움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아, 네. 주신 견해가 너무 좋고요. 저도 좀 공부가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 경제를 이렇게 판단했을 때요. 1, 2분기까지는 미국의 이제 잠재 성장률 대략 한 2% 수준의 상하회하는 그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딱 부합하는 그런 경제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의외로 3분기, 4분기, 특히 이제 4분기 정도부터 소위 말하는 이 고금리의 역습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고용 지표도 역시 고용이라는 지표가 워낙 경기 후행적인 지표잖아요. 예. 지금 당장 완전 고용에 가깝다 하더라도 이 고용 지표가 4분기 또 24년 들어서는 좀 어느 정도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하는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인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이런 경기 침체의 가능성 어느 정도의 어떤 확률로 좀 보고 계십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 없이 갈 확률도 있겠지만 뭐 미미하게나마 있겠지만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경기 침체로 전개될 확률도 분명히 좀 크다고 보시는데 어느 정도로 혹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런 거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르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고 시중금리가 튀고 인플레가 다시 고개를 쳐들고 해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올라서 기업 부담이 늘고 그러면 뭐 실업률이 증가한다. 혹은 가계에 심한 압박을 줘서 가계 소비가 줄어들어서 소비가 주저앉으면서 성장률이 내려간다. 그다음에 당연히 모기지 금리도 올라가서 특히 상업용 부동산 같은 데 부실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강달러 현상이 다시 재현되면서 개발도상국에서는 뭐 외환위기 가능성이나 혹은 다른 나라들은 환율 치솟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보유고에서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마련한 다음에 외환시장에서 자국통화를 사들여서 환율 방어를 놨으면 그게 다시 미국 국제시장의 공급 압박으로 인해서 시중금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뭐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등등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제가 두려워한다고 그럴까요? 하는 거는 사실은 그림자 금융이나 CLO 같은 파생상품 등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자꾸 증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 터진다라는 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고금리 기조가
지속이 되면은 속으로 골마 들어간 게 예를 들어서 중소은행에서 빚을 생기는 거는 연준이 사실은 관리할 수 있어요. 무작정하고 돈 퍼주면 일단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연준하고 관계없는 뭐 헤지펀드나 뭐 보험사나 뭐 이런 데에서 금융 문제가 터지면 이건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특히 파생 상품 같은 건 더 그렇습니다. 이건 장외에서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터지면 누가 얼마만큼의 부실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신용공색이 들이닥치면서 그게 금융위기로 이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한 문제는 농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돌발 변수, 이러한 불확실성이 점점 증대된다는 데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도 지금 미국 경제를 봤을 때 개인적으로 지금 거론하셨던 불확실 요소들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이 대규모 파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파업이 일게 된 배경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하나로만 좁히면 고물가 때문이죠. 물가가 정말 이 서민을 얼려놓는다. 서민을 얼리지 마라. 그 문구가 그렇더라고요. 고물가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존의 소득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달라고 외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임금을 올려달라고 외침이 있다 보면 임금 인상률만큼 반영이 되다 보니까 또 물가 상승이 이어지죠. 그럼 또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 또 임금을 올려줘야 되죠. 맞아요. 이 고물가의 악순환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끈적끈적한 고물가, 스티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지속될 거라고 지금 24년까지도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말씀하신 국제 유가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맞물리니까 그러면 고물가가 해결이 되어야 고금리가 또 완화되는데 고금리 기조를 좀 포기하는데 고물가가 계속되니 고금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입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물가와 고금리의 압력을 받는 경제. 결과적으로 24년 경제는 미국 경제도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지 않겠느냐.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에 처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의외로 그 대규모 파업 이게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떻게 혹시 교수님은 보고 계십니까? 이번 그 자동차 파업만 하더라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한 14만 명 된다 그러죠. 근데 14만 명이 결코 대선 시각에서는 이제 작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바이든도 임금 인상에 동조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금 인상이 다시 고물가를 붙이기는 이제 그러한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접어드는 건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언제 어떤 일이 어디서 어떤 형태로 튕겨나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사실은 가장 위험 요소인데 일례로 유가 상승만 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유가 상승이 사실은 사우디나 이란이 서로 저렇게 화해할 줄 누가 알았고 그리고 두 나라가 동시에 브릭스에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상하이 협력기구에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브릭스라는 어떻게 보면 반미 경제 공동체가 석유를 장악한 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우디와 소련과 이란과 등등 중동 국가들을 합치면 석유 매장 장악력이 지금 44%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까지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들이 가세하면 이제 거의 그 50%를 넘어가고. 그 석유가는 그들의 단합에 의해서 이제 움직일 수뿐이 없는 현상인데 그게 이미 나타났어요. 아시겠지만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네옴시티 같은 대규모 건설 계획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석유 단일 상품에서 제조업 국가로 변신하겠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자주국방도 외치면서 드론 공장 세우자 원자력 발전소도 세우겠다 등등 이런데 돈이 엄청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작심하고 기름값을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주변 세력들을 다 이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도 내년 말까지 감산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 하고 우선 작년서부터 벌어진 사례를 보면 처음
처음에 200만 불 감산하겠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116만 불이 160만 불로 늘어나면서 요번에 사우디가 100만 불 더 감산하겠다고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럼 50만 불 감산 자기네도 더 하겠다 등등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빈살만이나 푸틴이 반 바이든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대선에서 어떻게 하든지 바이든 떨어뜨리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달려드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적 어떤 역학관계가 합쳐가지고 유가를 밀어올리니까 지금 다른 BOA 같은 데서 뭐 유가가 $100는 쉽게 넘을 거다라고 판단했는데 심하면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오니까 여기에 동조화 현상을 벌이는 게 미국 10년물 금리거든요. 시중금리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일시적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데 사실은 공포심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여기에 헤지펀드가 가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채 선물 시장에 쇼배팅을 함으로써 기존 상업은행이나 혹은 연준의 대양 세력으로 컸는데 오히려 이 세력이 조금 더 커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유가 상승이 끌어올리는 장기 국채 금리 같은 게 예사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필요 않고 인플레이션을 다시 끌어올릴 거고 그렇죠. 그러면 연준의 스탠스도 이제 다시 바뀔 뿐이었고 고금리 기조로 들어서면서 아까 말씀드린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구매하고 있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국제 유가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다 여기 있는 책이나 그저 마이크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장착하고 마이크나 옷을 입고 책을 들고 이 어떻게 보면 이 컨텐츠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이 서비스조차도 국제 유가로부터 자유로운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가 상승률 흐름을 보면 미국 물가 기준으로 봤을 때 22년 6월에 CPI가 9.1%를 찍었을 때 그때가 정확히 국제유가 정점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국제유가 상승률이 이렇게 안정화될 때 물가 상승률이 9.1에서 8.7, 8.5, 뭐 8, 7, 6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고공행진하면 부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시 그 수준의 고물가로 또 전환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다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로 전개된다면 미국 경제는 뭐 침체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두 번째 어떤 위협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게다가 이게 네.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중국이 리오프닝에서 살아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공장 가동률이 지금보다는 높아져서 일일 150만 배럴의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지금 이쪽에서 뭐 사우디가 100만, 러시아가 50만 줄인다고 그랬는데 저쪽에서 공급 측면에서 또 일일 150만 배럴 더 늘어나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풀어서 막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전략 비축률도 하도 지금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제 더 이상 못 풀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합의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풀지 못하고 오히려 채워 나가야 되는 거니까 2중 3중으로 고유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막아낼 수 있는 거는 경기 침체뿐이 없어요. 수요를 확 줄이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의 고유가를 직면시킬 다른 요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쩌면 정말 유도된 경기 침체, 유인된 경기 침체가 와야만 이놈의 국제 유가를 잡고 물가를 잡고 이런 상황이 좀 나타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좀 의미심장했던 것이 이제 고용시장인데요.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바로 고용시장이 안정된 상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안정된 거죠. 근데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미국 재정 적자가 늘었다. 지금 이런 어떤 시장 상황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 고용이 안정화된다. 미국 고용이 안정화된다. 그러면 이 재정 적자가 잡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미국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위험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그건 당연히 위험 요소인데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일종의 관성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팬데믹이 터졌을 적에 재정 지출을 확 늘린 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렇죠. 봐요. 예. 그때는 일단은 서민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 후에도 우선 2023년 회계연도 예산을 딸 적에 미국 예산 규모가 이제 5조 8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그보다 훨씬 늘어나서 지금 6조 9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갈수록 재정 팽창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정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무엇보다 국채 발행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국채 발행량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국채 시장이 그걸 소화해 줄 여력이 많지 않으니까 국채 가격은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나마 단기 국채는 하락인데 이게 듀레이션이 큰 장기 국채 쪽으로 가면 이게 폭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국채가 폭락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나 은행들이 갖고 있는 국채가 부실해져 가지고 이제 문제가 터지는데 이게 앞으로도 더 지속되고 이제 더 문제가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계속 맴돈다 그러면 그렇죠. 맴돌뿐만 아니라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더 올라갈 공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물가가 해결이 안 되고 국제 유가까지 가세하면 더 금리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되거나 더 높일 수도 있으니 국채 금리는 더 올라가거나 지금 맞아요. 수준에서 유지된다. 예. 그러면 정말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는 일종의 그냥 시그널인 것뿐이고 더 큰 위협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게 이제는 은행 부실뿐만 아니라 지금 은행 부실이 생겼을 적에 연준이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들 나름대로는 묘수라고 생각하는 그 은행 기간 프로그램, 즉 국채를 시가에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상가격에 대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도달할 액면 금액 그대로 대출을 해주는 이러한 프로그램 아닙니까? 네. 이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말이 안 되는 상식적인 지원이죠. 이런 식으로나마 그래도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다른 데서 문제가 터졌을 적에 뭐 보험회사라거나 헤지펀드라거나 그림자 금융이라고 부르는 다른 금융, 뭐 사모펀드라거나 이런 데서 터지면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곳에 곳도 이미 지금 골마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한 데가 이제 더 큰 문제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지금 미국 경제가 살얼음판인 것 같다. 그냥 어디를 걷다가 어떤 부분의 얼음이 깨져서 풀썩하고 주저앉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리 교수님 말씀 속에 그런 걱정이 좀 드는 그런 국면입니다.